파트 1에서는 챕터 1 기초 데이터 및 아이디어 발상, 챕터 2 기획 및 UX UI 설계, 챕터 3 정보 구조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먼저 프로젝트와 기초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연속적인 작업이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과 예산 등 제약 조건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초 데이터입니다. 기초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 초기 상태의 데이터로 가공이 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상태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들이 기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생성, 편집, 처리를 하여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실행 과정이고 기초 데이터는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류와 유형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구분을 할 건데 크게 디지털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데이터는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 및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는 이진 형태라고 하는 거는 0과 1로 처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진 형태의 데이터로 오류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품질 손상 없이 복제와 전송이 용이해서 빠른 공유가 가능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이런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결합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압축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빠르고 안정적이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복합적이지만 용량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 조직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들, 그러니까 다양한 외부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외부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시로 시장 정보, 주식 정보, 날씨 정보, 정보 통계 자료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고,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축적이 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색 로그, 구매 이력, 내가 찍은 비디오 컨텐츠 등 이런 것들이 내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생성에 따른 분류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데이터와 컨슈머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듀서 데이터는 이제 사이트 제작자, 즉 운영자가 제공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인터넷 초창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뉴스 기사, 회사의 웹사이트 자료, 그리고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들이 이제 프로듀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컨슈머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공유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슈머 데이터는 웹 2.0 시대 이후 중요한 데이터 생성 방식이 되었습니다. 예로 이제 SNS 게시물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용자 제작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 봤습니다. 유료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이용하는 컨텐츠로 영화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그리고 노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무료 데이터로는 이제 인터넷을 접속하여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이 무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프로슈머적 데이터입니다. 프로슈머적 데이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나 컨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리뷰 작성을 한다던가 크라우드 소싱,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해가지고 개선이 되고 서비스의 발전을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이제는 소비자가 신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데이터는 기업이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형에는 크게 10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사실.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보고서나 뉴스 기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의미하고요.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된 자료, 그래서 사용자 리뷰나 댓글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작업을 설명하는 자료로 보통 이제 설치 가이드나 요리 레시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 데이터 유형을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는 아이템 작동 방식이나 과정을 기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 설명서, 과학 실험, 매뉴얼 등이 있고 그 다음 개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정의하거나 기능과 용도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사용 설명서나 서비스 개요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서비스 이용 약관 이렇게 지켜야 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게 아주 비공식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이야기 데이터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예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이나 추세를 예측하는 자료 묘사는 감성적이거나 주관적인 표현이 포함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진 설명, 예술작품, 해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정의하기 위해 구조화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의 작성 날짜, 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 제작 시 메타데이터를 기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웹페이지의 제목, 웹페이지의 설명, 키워드, 그리고 저작자 등 홈페이지의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기준에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정보 구조면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 분류가 잘 되었는가, 구성 체계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이때 메뉴와 레이블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꼭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화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화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별도의 설명 없이 파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은 정보 검색이 수월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GUI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시각적 요소인 디자인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화롭게 배치되고 시각적으로 효과적인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믿음을 주는지 마케팅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분석입니다. 사용자 분석은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를 이해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의 환경이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광고 기획,
UX, UI 디자인, 디지털 서비스 등 기획에서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사용자의 유형을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주사용자와 부사용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주사용자는 직접 시스템을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부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시스템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구매자가 될 수 있고, 마케팅 팀이 될 수 있고, 고객 지원 담당자들이 부사용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분석 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먼저 숙련도 수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초보자, 중급자, 숙련가,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 유저로 구분해서 기술 수준을 이해합니다. 이때 리드 유저라고 하는 거는 시장보다 앞서 새로운 요구나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측면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성, 유용성,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을 합니다. 사용자의 성격이 어떤지, 동기가 어떤지, 신체적 특성, 세대, 라이프 스타일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사용자의 분석 방식으로 또 사용자 분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 기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할 기반은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퍼소나 모델링이라고 해서 가상의 사용자 유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사회 기술적 접근은 사용자가 사회적 환경이나 기술적 도구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분석에서 나왔던 퍼소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소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대표적인 가상의 사용자 모델이 아주 키워드죠. 그래서 퍼소나는 가상의 사용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세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때 퍼소나는 한 명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퍼소나를 정의할 수 있고 퍼소나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사용자 프로파일, 역할 정의, 고객 프로파일 등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퍼소나를 통한 사용자 분석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그룹의 목표와 동기를 확인을 하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행동과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그 다음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세부 특성을 분류하고 특성의 중요도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퍼소나를 검증을 합니다. 도출된 퍼소나가 실제 사용자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퍼소나를 작성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 특성, 성격 등 그리고 스토리까지 작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이때 우선순위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시간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을 정리를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퍼소나 작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주관적인 과정은 배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 유형을 반영하는 다양한 퍼소나 제가 만들어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이, 직업, 행동 패턴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자 특성을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시장과 사용자 환경의 변화에 맞춰 퍼소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아이디어 발산법과 검증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냐인데, 이번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법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법은 아이디어를 아주 자유롭게 발상하고 집단의 지혜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약 없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이때 비판 없이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먼저 논의할 방향을 결정하고 명확한 주제를 선정해주고 그 다음 제약 없이 5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망한 아이디어를 두세 개의 후보로 선정하여 최종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브레인스토밍법의 장점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해서 창의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시각에서 접근해서 아주 효과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참가자의 창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비판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현실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브레인스토밍법은 아이디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적절한 필터링 과정이 꼭 필요하죠.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아이디어 발상법 중 아주 대표적인 발상법인데요. 작업이나 과제에 중요한 단계 빠짐없이 수행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업 누락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작성 과정으로는 먼저 체크리스트 작성 전에 도출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필수 작업 목록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 중요한 작업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 후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 진행사항을 체크해가며 완료된 항목을 표시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작업 중 실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요. 진행사항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 협업 시 이제 책임과 진행 상태를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목록만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많은 항목이 포함되면 작업자로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체크리스트 기법은 꼼꼼한 작업 진행에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인드 매핑법입니다. 이때 마인드 매핑법은 핵심 개념을 중심에 두고 관련된 정보를 가지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죠. 그리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생각의 확장을 지원해 줍니다. 작성 과정으로는 사고의 출발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가지치기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세부사항, 단어들을 추가해서 이미지, 단어, 기호 등을 세부사항에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 다 됐다면은 이때 시각적 강조인 색깔, 기호, 그림 등을 활용해서 정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마인드 매핑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마인드 매핑법은 방사형 구조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적 사고와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발상을 촉진할 수 있고요. 시각적 도식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되겠죠. 그리고 해결책 모색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와 수정이 용이해서 그 상황에 맞춰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 정보나 아이디어가 많아지면 매우 복잡해져서 읽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 표현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글쓰기보다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매핑법은 시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시냅틱스 발상법입니다. 시냅틱스는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사물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요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시냅틱스는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거나 발상을 확장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제품 개발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이 돼요. 형태 분석법은 해결할 문제를 여러 구성 요소로 분리한 뒤에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변수로 나누고 그 변수들을 조합,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분석할 때 사용되며 전략적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문제의 구조와 다양한 해결책 탐색, 논리적 문제 해결에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강제결부법입니다. 강제결부법은 관련이 없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발상을 유도할 때 사용하고요. 제품의 혁신, 마케팅 전략 개발, 디자인 아이디어 창출 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육색모 사고법입니다. 육색모는 6가지 색상, 하양,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등 이 각각의 6가지 색상의 모자에 다른 사고방식을 부여해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흰색은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요. 그 다음 빨강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적인 사고, 검정색은 비판적인 사고, 노랑은 긍정적인 사고, 초록은 창의적인 사고, 파란색은 이제 전체 관리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어떠한 주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에 감정적 사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색모 사고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종합적 사고 촉진, 팀워크 증진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된 데이터를 검증을 할 때 크게 디자인과 비즈니스, 컨텐츠 3가지 주요 영역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검증을 하실 때 디자인적인 검토 부분에서는 몰입성, 사용자에게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신선도 해서 그래픽과 아이콘이 사용이 되어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이겠죠. 이제 디자인의 전체 스타일과 구성 요소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은유성, 직관성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비즈니스 기능 부분에서는 먼저 가치를 제공하는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 다음 마케팅 연계, 판매 계획, 유통 전략,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컨텐츠를 점검합니다. 컨텐츠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정기적으로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컨텐츠가 독창적이고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개념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미지, 폰트,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 대상, 저작권 침해,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소설, 시, 음악, 미술 등 창작물을 만들면서 가지는 고유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데이터, 예를 들어 통계라던가 공공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문, 그래서 뭐 소설, 시, 뭐 각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악에는 음악과 악보, 미술에는 회화, 서예, 조각, 그 다음 영상에는 영화나 동영상, 사진은 사진, 이미지, 이제 건축은 건축물, 설계 도면,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텍스트, 음악,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까지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단순한 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법률과 공공문서, 공공정보들 있죠. 헌법이라던가 법률, 조례, 판결문 등 공식 법률 문서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그러니 단순 사실을 나열한 경우 있죠. 전화번호부, 기상예보, 그 다음 뭐 스포츠 경기 결과, 주식 시세,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만든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저작권이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고흐 등 작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때 해당 작품을 새롭게 번역하고 편집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공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이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가 A씨가 자신의 그림을 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을 했다면 박물관은 이를 전시할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화가 A씨의 그림을 전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표권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변형, 전송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단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고요. 배포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유하는 행위. 무단 변형은 원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2차 저작물로 제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물, 그 다음 편곡물, 영상화, 리믹스, 리메이크 이런 것들이 2차 저작물의 예시가 되겠죠. 이때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허락이 없으면 2차 저작물도 불법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은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이고요. 접근을 제어하거나 그 다음 복제 방지, 이용 제한, 추적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은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이용 허락 조건 CC 라이센스입니다. CC 라이센스란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설정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저작자 표시입니다. 원 저작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적 목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마크입니다. 세 번째는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수정 변경을 불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물을 변형한 경우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굿 디자인 조건, 디자인의 5대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먼저 디자인의 주요 조건인 5가지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 목적성입니다. 디자인 사용 목적에 부합한지를 의미하고요. 기능성, 실용성 등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경우에 의자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편안하게 앉기 위한 목적이죠. 의자에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한 목적성에 부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비용 대비 효율성과 자원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심미성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통해 시각적 만족,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독창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차별화된 디자인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질서성은 이 4가지 조건을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굿 디자인입니다. 굿 디자인이란 주관적 요소인 신미성과 독창성, 객관적 요소인 합 목적성과 경제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인이 굿 디자인이라는 거죠. 웹 디자인에서 굿 디자인은 사용성과 신미성, 정보 전달, 창의성,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굿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